강의 내용은 다 녹음이 되고 있으니까요. 원하는 분들은 제가 메일로 다 발송을 해드립니다. 19페이지. 이제 중간기 시대 역사를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첫째 시간하고 둘째 시간은 중간기 이전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거기서 이제 특별히 성경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고레스라던가 기록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간기 시대는 첫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말라기서부터 이제 저는 보고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보죠. 그러면서 이제 말라기서부터는 특별 계시가 주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학자들이 보는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중간기 시대에는 그럼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임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역사와 무관하신가? 그거는 절대 아니죠, 그죠? 특별 계시가 기록이 되지 않았을 뿐이지 하나님은 살아 계셔서 세상의 역사를 통치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이제 중간기 사건 속에서는 일반 역사 400여 년 정도의 일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이 있는 분들은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역사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눈이 있는 사람들이 일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분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 성경만 보면 돼, 기도만 많이 하면 돼 하는 말이 얼마나 우둔한 말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게 맨날 성경만 읽고 기도만 하고 그런 사람들은 죄송한 얘기지만 성경의 깊이를 거의 몰라요. 다니엘서 지금 11장 같은 경우는 100만 번을 읽어도 남방왕이 북방왕이 누군지 전혀 하나님 가르쳐 주지 않아요. 역사만 딱 되면 그냥 해답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성경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치우친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이 꽤 많아요. 노스틱주의에서 영지주의가 신약 시대에만 있었던 이단이 아니라 그 영지주의의 영향을 오늘날 세계 기독교가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는지 몰라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이런 이원론적인 구분 속에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경우도 있고, 또 목사도 그렇게 가르치는 목회자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신앙은 폭넓은 지식이 필요해요. 성경 하나 해석하는 게 기도만 하고 아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주경학 원어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저도 지금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 하다 보면 저도 진짜 기가 폭 죽어요. 오늘은 이제 역사적인 측면에서 중간기 시대에 나타난 것을 지금 보기 때문에 역사 속에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이제 살펴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전 시간에는 이제 페르시아 제국에 대해서 제가 페르시아 제국이 이제 멸망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헬라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을 멸망시키거든요. 그 맞물려가는 과도기에서 지난 시간에 끝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오늘 좀 이어가면서 어떻게 헬라 제국이 어떻게 생성이 되고 어떻게 태동이 돼서 헬라가 어떻게 페르시아를 제국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멸망하기 이전에 벌써 중간사는 벌써 들어간 거예요. 지금 이제 그 부분에 들어와서 먼저 이제 마게도니아라고 하는 그리스 도시국가,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좀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A번에 보면 그리스도 도시국가 연맹이 있어요. 그리스인들은 스스로를 헬라스 사람, 헬레니스라 그러잖아요. 헬라어로 헬레니스. 우리가 말하는 헬라어를 쓴 본 나라가 바로 그리스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인들은 스스로를 헬라스 사람, 헬레니스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은 좀 대단한 사람들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좀 문외한이다, 무식하다. 그래서 이제 오랑캐라고 하는 말을 많이 붙였어요. 그러니까 자부심이, 문화적인 자부심은 이 그리스 사람들이 사실은 대단했습니다. 대단했는데 그리스 도시 국가들은 연대기 순으로 보면 3기, 1기, 2기, 3기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저도 어떻게 역사학자도 아닌데 어떻게 남의 나라 역사를 일일이 다 알겠어요. 그냥 흐름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제3기가 기원전 400년 이후의 시기로 그리스 역사의 3기를 봅니다. 그러니까 이 정치적으로는 이 그리스는 400년 정도면은 그리스의 역사는
지금 쇠퇴기를 지금 들어간 거예요. 그리스 역사가. 쇠퇴기를 지금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에 이제 플라톤과 알렉산더의 스승이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철학자들이 이 시기에 활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스에서. 그러면 이제 그 그리스라 그러면 이제 폴리스 국가라 그러죠. 이게 도시 국가예요. 아주 작은 규모가 큰 아테네나 스파르타 같은 큰 나라도 있지만 아주 델로스라든가 이런 조그만 나라들이 도시 국가들이 수백 개가 돼요. 요 그리스 지역에 다닥다닥다닥 붙어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아폴로 신전을 중심으로 근린 동맹을 맺고 어떤 자기네들끼리의 이러한 정치적인 군사 동맹을 맺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림피아의 제우스 신전에서 이 올림픽의 기원이 이제 776년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 세계 올림픽 있잖아요. 그게 언제부터냐면 이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북이스라엘 멸망하기 이전부터 이미 그리스 지역에서 올림픽이라고 하는 그 스포츠 축제가 일어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올림픽을 할 때 성화를 어디서 채화를 해요? 그리스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스에서. 되게 역사가 지금 깊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폴리스를 중심으로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사실은 그 통일된 국가를 형성하려는 의지가 거의 없었어요. 자기네들끼리 만족하고 그다음에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들 데모크라시스에서 민주주의가 여기서부터 그리스부터 출발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리스의 도시가 이제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헬라의 이런 시대의 특징은 그리스의 이전까지 이제 유지가 됐다라고 말하는 거 보시고 16번에 내려가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기원전 6세기에 아테나이는 아테네를 아테나이라 그래요. 이거는 이제 부르는 것보다 다른데 아테나이하고 스파르타하고 코린토스, 고린도 지방 말하는 거예요. 테바이도 테베라고도 그래요. 테베. 자, 이런 테바이 등 여러 도시들이 사실은 요 네 나라가 그리스에서는 그래도 그 힘 있는 나라였습니다. 도시국가 중에서. 그래서 이들이 이제 그 어떤 파워 게임에서 강할 때에는 그 지역을 자기네들이 이제 장악하게 되죠. 우선 펠로폰네소스 동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펠로폰네소스는 여러분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여기 그리스 조금 스파르타잖아요. 그죠? 요 스파르타 지역을 펠로폰네소스 반도라 그래요. 이름이. 요 펠로폰네소스 반도, 여기에서 펠로폰네소스 동맹이라고 하는 말은 스파르타가 주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위에 보면 메세니아라고 하는 나라도 있고 고린도가 요 항구 도시에 있고 요 나라에도 꽤 고만고만한 나라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펠로폰네소스 동맹이 이거는 6세기 전부터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고유의 그냥 자기네들끼리 갖고 있지만 외세가 침략하거나 그러면은 근린 동맹을 맺어야 되잖아요. 서로 힘을 합쳐가지고 또 싸우기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스파르타 동맹, 여기 스파르타 동맹을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이렇게 맺어서 자기네들끼리 어떤 일들도 이렇게 좀 준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21페이지에 델로스 동맹이 나와요. 자, 이 델로스 동맹은 페르시아 3차 침입을 물리친 아테네가, 그러면 페르시아 3차 전쟁 누군지 아시죠? 아하수에로가 480년에 테르모필레, 살라미, 플라타이아 전쟁에서 패했다 그랬죠. 그죠?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차 침입이 물리친 후에 이거는 정말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아테네가 거의 이제 그 주동이 돼가지고 자기네들이 어떤 막강한 어떤 그 위치에, 지도 위치에 있었거든요. 왜냐면 거기서 승리를 했으니까. 그리고 아테네가 이때, 끝나고 나서 그 아하수에로의 공격을 이기고 나서 아주 완전히 이 그리스 지역에서 상당한 어떤 파워를 이들이 발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478년이니까 480년 전쟁이 끝나고 소아시아 연안, 요 에게에, 요 주변에 있는 섬들에 있는 국가들이 한 250개 정도의 국가들이 아테네를 중심으로 동맹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스파르타 동맹은 이미 6세기에 있었고, 아테네를 중심으로 이 페르시아 3차 전쟁이 끝나고 나서 동맹을 맺었는데, 왜 델로스라 그랬느냐? 델로스 섬이 요만큼 있어요, 요만큼. 델로스. 요쯤에. 큰 지도 보면 나오는데, 델로스 섬에서 결성했다 그래가지고 델로스 동맹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델로스 동맹의 그 리더는 아테네고 스파르타 동맹의 리더는 스파르타예요. 그 두 나라가 그리스 지역에서
티격태격 서로 자기네들이 주고받고 그러한 파워게임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두 나라가 델로스 동맹을 맺을 때에 아테네에서는 목표가 1번에 보면은 페르시아 지배 아래 고통받는 그리스 동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두 번째는 다시 있을지 모를 페르시아의 침략을 방지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페르시아 전쟁 과정에서 받은 피해를 페르시아에게서 보상을 받기 위해서 동맹을 맺은 거예요. 사실상 아테네의 속국이나 다를 바가 없을 정도로 이제 델로스 동맹이 맺어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두 동맹이 전쟁을 일으켜요. 요 전쟁이 펠로폰네소스 전쟁이에요. 이게 세계사에 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기본적인 배경을 이해를 갖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펠로폰네소스 전쟁은 기원전 431년부터 기원전 404년, 보통 말라기가 기록될 때가 430년 정도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에는 이미 그리스 쪽에는 이미 자체 내에서 아테네하고 스파르타 동맹하고 델로스 동맹하고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27년 동안 지금 일어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난 역사, 성경에서 나타나는 사건이 지구촌에는 성경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주변의 지구촌에 모든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우리나라 지금 역사, 우리나라에서만 역사인 전 세계적으로 지금 역사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때의 요 시기에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3차에 걸쳐서 전쟁이 이루어집니다. 뭐 자세한 거는 뭐 볼 필요 없고 1기, 2기, 3기가 있는데 1기에서 전쟁을 10년 동안 했는데 이거를 아르키라모스 전쟁이라고도 해요. 여기에서 스파르타가 아테네를 이깁니다. 그런데 아마 이거는 자연이 신이 도와줬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아테네에 그 페스트가 유행을 했어요. 페스트가 유행을 해서 1차 그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는 아테네가 좀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아테네가 패하고 맙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펠로폰네소스 전쟁 2기가 휴전 기간인데, 그러면 우리가 싸우지 말자 해놓고 아테네가 시칠리아 원정을 시도하였을 때 스파르타가 이를 간섭합니다. 그럼 시칠리아가 어딘지 아세요? 여기에요. 지금 이탈리아 지도를 보시면 발로 보시면 돼요. 쿠드. 요 앞에 섬 있죠. 축구공 같은 거. 이걸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요게 시칠리아 섬이에요. 시칠리아 섬. 요 시칠리아 섬에서 이제 요 시칠리아 섬에는 그리스가 저기 만든 도시가 있고, 카르타고에서 설립한 도시가 있고, 메세니아라고 하는 도시가 시칠리아를 세 나라가 지배하고 있었어요. 결국 적의 뜨거운 감자가 돼가지고 이제 포에니 전쟁이 또 일어납니다. 포에니 전쟁. 카르타고 한니발 있잖아요.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참 역사는 되게 재미있고 흥미가 있어요. 읽어보면.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면,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이제 로마하고 같이 맞물려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서로 이제 파워 게임을 하거든요. 싸우면서 이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칠리아 요것 때문에 이제 간섭하고, 3기는 데켈레아 전쟁이라고도 해요. 근데 이때 전쟁에서 양상이 어떻게 되냐면 스파르타가 페르시아를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가지고 페르시아가 도와줘가지고 아테네를 이겨요. 참 아이러니해요. 우리나라 역사도 신라인가요? 누구예요? 백제 싸움에서 신라 누구지요? 당나라한테 이렇게 요청해가지고 당나라로 해가지고 이기잖아요. 신라 누굽니까? 왕이 김춘추죠. 예. 우리나라 역사도 그래요. 예? 이게 참 희한한 거 아닙니까? 예? 우리 동족끼리 싸우는데 외세의 힘을 빌어가지고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신라 그때 통일을 이루었잖아요. 그때 김춘추. 그러니까 어떤 나라든지 간에 참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페르시아에게 요청을 해가지고 스파르타가 아테네를 이겨버립니다. 그래서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끝나요. 끝나고 나서 이제 그럼 이때가 벌써 404년이잖아요. 벌써 중간기 들어간 거예요. 중간기. 그 다음에 이제 스파르타가 이제 잠시 동안 지배를 하다가 그 그리스 역사를 보면 테바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디냐면, 여기 그리스 도시를 좀 크게 확대를 못해서 그런데 아테네가 여기 있거든요. 여기 헬레스 그리스인 아테네 위에가 테베가 바로 있어요. 테베. 그러니까 요 스파르타가 이제 아테네를 이겼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조금 있다가 아테네가 다시 일어나 가지고 힘을 앞에서 하다가 다시 무너진 다음에 테베가 그 지역을 잠시 동안 정복을 해요. 그리스 지역을. 여기까지만 알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헬라에 의해서 그리스가 통일이 됩니다. 아주 짧은 시간에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스파르타 주도의 펠로폰네소스 동맹이 승리하면서 그리스의 주도권은 아테네에서 스파르타로 넘어가요. 패권을 잃은 아테네는 기울고 그 후로는 그리스 정치적 경제적 중심이 아니라 이제 아테네는 문화적 중심만 된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스파르타가 지역을 장악하다가 테베에게 패하고 테베는 기원전 400년부터 340년까지 주도권을 잡고 있다가 마게도니아의 필리포스 2세와 그 아들 알렉산더에게 그리스 전체가 무너져요. 요건 중간사 시대에 지금 일어나는 사건이거든요. 이제 그 밑에 보시면 주 18번에 보시면 페르시아 전쟁 후인 BC 478년에서 477년 아테네의 아리스테스가 재창하여 결성된 그리스 도시국가, 이건 읽어보시면 돼요. 맨 마지막에 내려가면 그 후 다시 스파르타 지배의 반감으로 아테네 중심의 제2차 해상 동맹이 성립하였고, 그러나 가맹도시 사이의 단결력이 강력하지 못하여 BC 357년 동맹시 전쟁이라 그러죠. 일어나고 338년에 동맹시 델로스 동맹은 완전히 해체가 돼요. 그러니까 뭐 그리스 역사니까 그냥 뭐 관심 있는 분들은 공부하시고 그냥 이 정도까지만 아시면 돼요. 이 정도까지 알면서 어떻게 이제 이렇게 성경의 역사랑 맞물려 들어가느냐. 자, B번에 보면 마게도니아와 그리스도입니다. 마게도니아와 그리스인데 마게도니아를 왜 우리가 봐야 되냐면, 마게도니아는 여기 그리스 있잖아요. 여기 마케도니아 있잖아요. 그죠? 바로 그리스 위에 있는 도시가 마케도니아예요. 마케도니아. 이 나라가 일을 저지른 거예요. 이 나라가. 저 조그만 나라가. 그러면 마게도니아는 알렉산드로스 1세 498년에서 454년에 페르시아와 싸워서 이때 페르시아에게 사실 속국이 된 거예요. 마게도니아도. 이때 페르시아 속국이 됐는데, 그리스인들은 마게도니아 사람들을 바르바로이, 야만인, 오랑캐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별로 문화적으로도 수준 없고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얕잡아보고 그러한 뒤처진 문명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마게도니아였습니다. 근데 이 마게도니아가 나라의 형태를 갖추고 오랫동안 원시 지배 체제를 유지하다가 그리스 사람과 교류하기 시작하면서 바르바로이, 이 야만인의 상태에서 벗어나기 시작해서 아테네의 선진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이제 마게도니아의 아르켈라오스 왕 413년에서 390년 때가 가장 마게도니아 국력이 발전하였던 때였습니다. 마게도니아 필립 2세 왕이 나타나기 이전에는 그리스의 도시 국가들은 결코 통합된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래요. 그 통합되지 않고 그냥 자기네들끼리의 자유스럽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면 필리포스 2세의 왕이 등극을 보겠습니다. 자, 그리스 도시 국가 권력이 스파르타에서 테베로 이동할 당시 마게도니아의 그 당시 왕자였던 필리포스 2세가 15살의 테베의 볼모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필리포스 2세는 테베에서 에파미논다스가 발전시킨 밀집 보병의 큰 감명을 받고요. 그래서 테베의 에파미논다스가 부상을 당해 죽자 그리스에는 더 이상 이제 강력한 지도자가 없을 때였어요. 그리스는. 그러면서 이제 BC 359년에 필리포스 2세가 마게도니아 왕이 됩니다. 볼모로 잡혀 있다가 달아가서. 그래서 많은 전쟁 전문가들이 필리포스 2세는 군사 방면의 천재였다 그래요. 이것 때문에 그리스 정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지략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나라를 구하고 죽이고 망하게도 만드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렇게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필리포스 2세는 금광을 개발해서 그 금을 가지고 경제력을 기르고 이제 그 군대의 군사력을 증강시켰습니다. 그래서 테베 인질로 있을 때에 에파이논다스의 전술을 이용해서 팔랑크스라는 장창 밀집 부대, 사진을 보니까 이 당시에 그 긴 창 있잖아요. 그리스는 그 창의 2배예요. 2배. 약 3m가 넘는, 한번 상식으로 생각해 보세요. 1m 50 갖고 싸우는 사람하고 3m 갖고 싸우는 사람 누가 이기겠어요? 그러니까 벌써 딱 그 필리포스 2세는 그 전략을 가지고 군사를 그렇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졸지에 그냥 싹 이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얼마나 한 사람의 지략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마게도니아의 필리포스 2세가 이제 그리스 지역을 내려가가지고 그리스를 정복을 합니다.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러니까 뭐 아테베건 아테네건 뭐 스파르타건 꼼짝할 수가 없이 그냥
순식간에 그냥 그리스의 지배를 받아버린 거예요. 이게. 그러고 나서 이제 빌립보스 필립 2세가 코린토스 동맹을 창설합니다. 그래서 코린토스 동맹을 창설해서 이제 우리는 페르시아군을 무찔러야 된다. 다들 좋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다가 전쟁을 앞두고 젊은 귀족 파우시나스에게 암살당합니다. 왜 암살당했느냐? 왕이 나를 잘 몰라준다고 해서 죽였대. 그래서 암살을 당하고 말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필리포스 2세의 죽음과 알렉산더, 이제 알렉산더를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알렉산더. 갑자기 알렉산더 그러면 그 아버지가 누구고 나라가 누구고 모르잖아요. 자, 알렉산더가 나오는데 필리포스 2세가 갑작스럽게 죽음으로 알렉산더 이때 나이가 20살입니다. 청년입니다. 마게도니아 왕이 아버지 때문에 되는데 이때가 336년이에요. 336년. 자, 필리포스 2세의 아들로서 이 사람은 아버지가 아주 훌륭하게 교육을 시켰어요. 아리스토텔레스를 스승으로 딱 모셔놓고 아리스토텔레스에게 공부를 시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미 16살 나이 때부터 이미 뭐 아버지가 출장 나가면은 자기가 또 주변에 전쟁해가지고 이기고 그러한 훌륭한 지도자의 면모를 알렉산더는 보였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알렉산더가 이제 마게도니아 왕이 되니까 이제 그리스 지역에서는 반란이 일어납니다. 이거는 공식이에요, 공식. 지배 국가가 약화되거나 왕이 죽거나 그러면 피지배 국가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이건 공식이라니까요, 어느 나라지간에. 자, 그런데 알렉산더가 왕이 됐던 소식을 듣고 그리스의 도시 국가들이 반란을 일으킨다, 즉각적으로. 자, 알렉산더는 곧바로 군대를 이끌고 가서 그리스 중심지인 코린토스를 점령해버려요. 고린도 지방이에요. 점령해버려요. 너무나도 재빠른 공격에 당황한 그리스인들은 싸워보지도 못하고 항복해요. 왜? 싸워봤자 죽거든. 반란을 진압한 알렉산더는 고린도에서 폴리스 전체 회의를 엽니다. 그리스. 그래서 아버지 때 맺었던 코린토스 동맹을 다시 새기고 그리스에 대한 지배를 굳건하게 만들었는데 이때 마게도니아 북쪽에서 반란이 일어나는데 트라키아. 여기 마게도니아 트라키아 여기 나오죠. 트라키아. 예. 요 트라키아 요 지방에서 또 반란이 일어나요. 싸우려고 그렇게 했죠. 그죠? 반란이 일어나니까 지금 코린토에 내려가가지고 이기다가 여기까지 또 올라가야 돼. 근데 알렉산더가 여기에서 지금 올라가가지고 트라키아를 공격해서 순식간에 또 제압해버려요. 그러니까 대단한, 왜 알렉산더를 대왕이라 그럽니까? 세계 역사가들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24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을 하는데 알렉산더가 죽었다는 헛소문이 돌아요. 항상 루머라는 거 잘 판단해야 돼요. 안 죽었어요. 죽었다고 소식이 나니까 테베가 다시 요 아테네의 테베가 다시 이제 알렉산더 죽었으니까 우리가 왜 저 나라한테 우리가 귀속당하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더는 또다시 트라키에서 내려와요. 근데 테베가 완강하게 버팁니다. 그때 거기 보시면 다른 폴리스의 본보기를 보이기 위해서 테베를 철저하게 응징하는데 6천 명의 군사를 죽이고 3만 명이 되는 시민들을 포로로 잡아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일벌백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테네가 그걸 보고 어떻게 해요? 자기네들도 뻔하니까 항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도자의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끊고 맺는 게 확실해야 되고요. 강한 면목 없이는 지도자가 못 돼요. 아주 보통 사람이 아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알렉산더가 이제 아시아를 치러 가는 거예요. 페르시아를. 이때 4만 명이에요. 군사가. 3만 5천 명, 육군 3만 5천 명하고 뭐 기병대에서 5천 명 해가지고 3만 명, 4만 명이라고 3만 5천 명이라고 그건 별로 신경 안 써도 돼요. 그거는. 그 숫자는 별로 신경 안 써도 되고 어쨌든 이렇게 딱 군대를 데리고 알렉산더가 대페르시아를 보세요. 페르시아 제국이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여기 인도까지는 아니에요. 이 정도까지인데 이 제국을 요 마게도니아 요 나라가 지금 그리스 정복하고 여기를 싸움 붙겠다고 지금 달라드는 거예요. 그것도 몇십만 명도 아닌 3만 5천 4만 명을 데리고. 자, 그러고 나서 10번 보세요. 알렉산드로스의 대왕의 동방원정. 자, 336년에 20살의 왕이 돼요.
334년에 22살에 전쟁을 하러 나가요. 그리스의 마게도니아 북방, 그리스와 마게도니아 북방을 모두 안정시킨 알렉산드로스는 기원전 334년에 보병 3만 명, 기마병 5천 명, 그러면 3만 5천 되잖아요. 그죠? 게다가 또 함대 160척, 뭐 다 하면 4만 명, 이 정도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5천 명 그거 가지고 신경 쓰지 마시고. 자, 동맹군을 이끌고 페르시아 원정을 떠납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은 그 그림을 보시면 쭉 거기에서 여길 먼저 보세요. 이게 또, 여기 그 다르네스 해협이라는 데가 있어요. 육지로 건너와가지고 여기서 알렉산더가 이렇게 내려옵니다. 애굽 점령하고 이렇게 와서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갔다가 인도 지역까지 갔다가 다시 바사로 돌아오는데 10년, 11년 걸려요. 그동안에 이 많은 제국들을 장악했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건 일반 세계사로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이 정도는. 그래서 그 그림이 자세하게 나오죠. 그림. 지도에. 우리 여러분 강의 안에 이건 하나하나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알렉산더 정복 전쟁을 먼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소아시아 지방의 점령입니다. 자, 알렉산드로스는 헬레스폰투스라고 하는 거기에 약간 이 지도가 선명하지 않는데 그 해변 바다가 좁은 바다가 있어요. 그쪽을 지나서 그라니코스 강에서 페르시아 군과 맞섭니다. 이제 깨끗하진 않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승리하고 소아시아 이오니아에 있는 여러 도시들을 공략하고 334년의 가을까지 에베소, 밀레도, 할리카나수스는 헤로도투스의 고향이라 그래요. 여기를 함락시키고 334년에서 333년 겨울 동안에 소아시아의 남부 지역이 정복이 됩니다. 약 1년 걸리죠. 그죠? 1년 정도 걸리면서 지금으로 말하면 이 터키 지역 자체를 다 정복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인원을 가지고. 그 다음에 사르디스가 이제 리디아잖아요. 그죠? 대부분 차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333년 1년 조금 지났 뭐 그 정도 돼서 알렉산드로스 군대는 소아시아 남동쪽 끝에 있는 이수스에서 다리우스 3세가 이끄는 몇만 대군이요? 60만. 자, 그 지도 보시면 이수스 한번 보세요. 소아시아 맨 끝쪽 동쪽이니까 이수스 보이죠? 그죠? 이수스 거기 이수스 전투 BC 333년 있잖아요. 그죠? 여기가 쉽게 말하면은 터키 지방에서 그 아시아 쪽으로 들어오는 길목이잖아요. 지금 여기가 그죠? 여기 이수스, 예? 여기 길목이니까 다리오 3세요. 60만 대군을 데리고 여기 딱 이수스 지역에서 지금 와라 죽인다 있었던 거예요. 결론적으로 알렉산더 군대가 이깁니다. 그냥. 그리고 다리우스 3세는 도망가 버려요. 생각해 보세요. 보통 군대가 아니라 마게도니아 군대는 보통 최강의 군대, 최강의 군대. 그러니까 밀집 그 보평 그 창인 얘기를 했잖아요. 사진을 봤더니 와 진짜 뭐 그 부대 영상 다 죽지 그냥 흰 거로 다 찌르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훈련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됐겠냐고요. 네. 그래서 그 인원을 가지고 이수스 지역에서 1차적으로 페르시아 군대를 물리칩니다. 그러면 보세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여기서 페르시아 군대를 물리쳤으면 곧바로 엑바나타라던가 수사라던가 수도로 들어가서 이기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알렉산더는 이렇게 안 했어요. 여기서 딱 꺾고 나서 방향을 이쪽으로 틉니다. 페니키아 지방. 이쪽으로 틀어서 차례차례 여기를 점령해서 이렇게 내려와요. 그런데 요 내려오는 과정 속에서 이번에 보세요. 지중해 연안 도시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좋은 사람이죠. 예? 자, 그러면 이수스 전투에서 승리한 알렉산드로스는 방향을 돌려 지중해 연안 도시들을 정복해 나갑니다. 다메섹, 시돈 다 하는 거예요. 시돈과 베블로스, 아라두스는 알렉산더에게 사절단을 파견하였고 항복했습니다. 여러분, 전쟁할 때는 전세를 잘 살펴야 돼요. 이기느냐 지느냐. 지금 같으면 항복하면 살아요. 신일전쟁 싸우다가 나중에 다 죽어요. 그러니까 지도자의 이 판단력이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자, 그랬는데 여기서 하나가 문제가 뭐냐면 두로 있죠. 두로는 굴복 안 해요.
항복 안 한다는 거예요.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로가 어디냐면 지도로 볼 때는 육지에다가 그냥 두로 나오잖아요. 그죠? 티레라고 그러고 두로. 여기가 두로가 지금은 우리 바다를 막아서 지금은 육지지만 이 당시에는 약 0.8km, 1km가 안 되는 바닷길이에요. 그리고 두로라고 하는 나라를 우습게 보지 마세요. 두로. 요 섬나라가요. 여기 카르타고 있죠. 카르타고를 두로에서 세운 나라예요. 여러분 여기 지도 보시면 요 색깔 있죠. 요 색깔 보라색. 여기 보라색 보면은 리치본에서 카르타고 있잖아요. 그죠? 카르타고 영역이 이게 다 카르타고 세운 나라예요. 이게 전부 다. 그래서 두로를 절대로 무시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페니키아라고 하잖아요. 페니키아라는 말이 포에니에요. 포에니. 그래서 로마하고 카르타고의 전쟁을 포에니 전쟁이라고 해요. 페니키아 사람하고 전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원래의 이들의 본거지는 여기 두로 바다 섬이지만 이들이 해상으로 세운 나라가 다른 지도 보니까 스페인 쪽까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두로가. 그런데 이 두로가 쉽게 항복을 하겠어요? 왜냐면 바다에 있잖아요. 바다. 섬에. 그죠? 비록 육지에서 1km 떨어졌으니까. 그 섬에 있으니까 옛날에 이제 바벨론도 점령하기도 했어요. 근데 오랜 시간 몇 년을 통해서 거기를 점령을 했거든요. 바벨론도 점령을 했는데 두로가 뻗팅겼어요. 근데 알렉산더가 이 두로를 점령하는데 7개월 걸렸는데 어떻게 이긴 줄 아세요? 군사들을 명령해가지고 바닷길을 메웠어요. 돌로, 흙으로. 알렉산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냥 놓고 가면 좀 어때? 7개월 동안을 군사들을 시켜가지고 약 0.8km 정도 되는 데를 돌과 흙으로 메워서 두로까지 가가지고 물리친 겁니다. 이야, 대단해요. 제가 사진에 보면은 두로 이렇게 메운 것도 그림도 있고 인공해서 신gal 몇 개가 있는데 그거는 제가 나중에 다른 강의를 할 때는 정보를 하겠지만 지금은 이것저것 다 하면은 시간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두로가 그 당시에 보면은 7개월이 걸려서 332년 8월에 함락되고 두로인 8,000명이 살육당했으며 3만 명이 노예로 다 팔아버렸습니다. 그 섬에 있는. 그리고 두로가 함락되자 페니키아인의 해상 독점과 상업상의 우월함이 종말을 과하였다. 말이 두로지 이 두로는 여기 카르타고 이쪽 지방까지 전부 다 영향력을 다 끼치고 있었거든요. 그 본거지가 망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나라들이 이제 흐트러질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엄청난 파워를 갖고 있었거든요. 두로가.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제거하기 위해서도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게 성경에 있어요. 거기 보면은 에스겔 26장 4절, 5절, 12절, 14절 있죠. 그죠? 이게 뭐냐면 두로 너희 교만하지 말아라. 너희가 바닷가에서 헤엄친다고 자랑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희를 없애버리고 망하게 하겠다고 하는 예언이 있어요. 근데 그 에스겔서에 있는 예언은 바벨론이 사실은 두로를 멸망시켰거든요. 근데 바벨론이 멸망시키면서 두로는 다시 독립했잖아요. 그죠? 알렉산더 때 완전히 정리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스겔서에 있는 예언이 실제적으로 두로성이 알렉산더가 완전히 멸망시키고 난 그 예언이 임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희들 교만하지 말아라. 너희들 찬란치 하지 말아라. 그렇게 그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스가랴서 9장 6절 그 밑에 이제 가사 그럼 블레셋이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은 아주 좀 독한 사람들이에요. 옛날에도 그렇고. 그래서 가사도 감히 건방지게 알렉산더한테 대항했다가 같은 방법으로 2달 만에 함락이 되고 두로에 대한 것보다 더욱 심하게 이제 가사를 완전히 싹쓸이해서 옛날에는요. 옛날에 다큐에서 봤는데 카르타고하고 전쟁이 일어나는 게 포에니 전쟁이 3차 일어나요. 3차 마지막 140년경에 그 로마가 카르타고를 이겼을 때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도시 자체를 흙에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소금을 다 뿌렸어요. 소금을. 로마가 사람 싹 죽이고 딱 노예로 팔아버리고. 그러니까 악이 받치면 그렇게 된 거예요. 악이 받치면. 그럴 정도로. 그래서 아마 가사도 아마 그런 식으로 알렉산더가 응징을 한 것 같아요. 감히 네가 나한테 덤벼 이런 식으로 그랬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점령입니다.
차례차례 지금 알렉산더가 내려오는 거예요. 자, 근데 예루살렘은 꼭 봐야 될 게, 알렉산더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갔어요. 근데 알렉산더가 수리아를 침입해서 다메섹을 장악하고 시도를 점령하고 나서 두로를 포획하였을 때, 알렉산더가 유대의 제사장들에게 서신을 보냈다 그래요. 날 좀 도와달라. 좀 사람을 좀 도와주고 좀 원조를 해달라고 했는데, 이 당시에 대제사장이 야두야였습니다. 야두야. 근데 이 사람이 알렉산더의 요구를 거절했어요. 모르겠습니다. 왜 그랬는지. 아마 자기 판단에는 알렉산더가 안 되겠나 싶은가 보죠? 저거 뭘로 틀어놨나 한번 봐보세요. 저거. 제습. 제습인데 왜 제습이 됐어요. 26도까지면 너무 덥죠. 네,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은 대제사장이 거부를 했습니다. 자, 이런 경력이 있어요. 근데 사마리아 이 당시에 총독이 산발랏이에요. 여기에 산발랏은 느헤미야에서 나오는 산발랏이 아니에요. 100년 차이 나요. 느헤미야하고 지금 이 시대는 100년 차이 나니까 옛날에 같은 이름을 많이 썼잖아요. 산발랏 같이 쓴 거야. 그러니까 100년 차이가 나는데 이때 산발랏은 재빠르게, 이런 사람들이 머리가 잘 돌아가는 거예요. 다리오 왕을 배반하고 알렉산더를 붙은 거예요. 이야, 참 판단 잘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알렉산더가 두로를 이렇게 에워쌌을 때 8,000명의 군사를 도와줬어요. 여러분, 잘 나가는 사람한테 붙어가지고 잘해줘 보세요. 그 사람 잘 되면 콩고물 와요, 안 와요? 당연히 오지요, 여러분. 줄 잘 서야 돼요, 줄. 그래서 산발랏은 딱 알렉산더 줄을 쓴 거야. 그래서 사마리아에 성전을 지어준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들이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계기로 산발랏은 알렉산더로부터 사마리아 성전을 짓게 됐고, 사마리아 성전의 대제사장으로는 유대의 대제사장 야두아의 동생 므낫세, 이게 산발랏 사위입니다. 자기 사위를 앉혀놓는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제 알렉산더는 가사를 차지한 후에 서둘러 예루살렘 시로 진입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야두야는 전에 알렉산더에 협조하지 않는 일로 인해서 두려워했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자기와 함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간구할 것을 명령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거죠, 그죠? 알렉산더 내가 뭐 했는데 죽이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모여서 기도했는데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서 제사장 야두야에게 이러한 하나님께서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용기를 내어 예루살렘 도시를 치장하고 성문을 열어서 그들을 맞이하도록 하라. 율법에 따라 백성들은 흰옷을 입게 하고 제사장들은 자색옷을 입도록 하라. 내가 지켜줄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어떠한 해도 받지 않게 될 것이다. 요세푸스 고대사에 나온 내용이에요. 제가 아까도 첫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역사가들을 제가 존경하는 이유가 이래서 존경하는 거예요. 만약에 요세푸스가 이거 안 써놨으면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알렉산더가 예루살렘시에 다다랐어요. 여기서 반항하다간 다 죽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제사장 야두야는 제사장들과 백성들을 대동하고 샤페인이라는 장소에 나가서 알렉산더와 그의 부대를 맞아들이는데, 알렉산더는 흰옷을 입은 백성들과 자주색과 주홍색의 옷에다가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 금패가 달린 모자를 쓰고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과 함께 나와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알렉산더가 대제사장을 보면서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경배를 했어요, 경배를.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저 사람이 왜 하찮은 예루살렘의 제사장 앞에 저렇게 경배를 할까? 그때 한번 보세요. 알렉산더의 말을. 이런 거 보면 여러분 기가 막힌 거예요. 알렉산더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병사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대제사장에게 경배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대제사장에게 영예를 주신 누구? 하나님께 경배를 드린 것이네. 그러면서 자신이 전에 꾸었던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알렉산더가 무슨 꿈을 꿨냐면, 마게도냐의 디움에 있을 때에 이 사람이 지금 입고 있는 복장을 한 것을 본 적이 있대, 꿈속에서. 그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아시아 대국을 정복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 중이었는데, 꿈속에서 이 사람이 나타나더니 자기가 부대를 이끌고 바사 대국을 정복하도록 도와줄 테니 조금도 투정하지 말고 담대하게 바다를 건너도록 하라고 일러주었네. 이 꿈을 꾸고 나서 예루살렘을 들어갔는데 꿈속에 나타난 그 모습이 제사장이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거짓말일 것 같아요? 참말일 것 같아요? 나는 거짓말로 안 믿어요.
무슨 얘기 아시죠? 예루살렘이 만약에 알렉산더를 대항했다가는 초토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인의 후손을 낳는 사명이 아직까지 남아있어요. 중간기 시대에. 구속사로 중간기를 봐야 돼요. 예루살렘이 싹 죽어버리면 여인의 후손을 누가 여러분 맥을 있습니까? 그죠? 그 하나님이 그 성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신자들에게도 나타나서 역사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불신자예요. 그 사람에게 꿈속에서 계시하시는 것 보세요. 알렉산더가에게 왜 이 사람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지만 알렉산더에게 나타나서 계시했잖아요. 그러니까 요세푸스의 글을 볼 때 우리가 부정할 수 없어요. 그죠? 꼭 요세푸스 한번 읽어보세요. 시간 내서 많이 시간 걸려도 읽어보세요. 엄청나게 여러분들이 이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밑에 보세요. 자, 알렉산더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대제사장의 지시하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그랬죠. 그죠? 야, 이거 얼마나 참 놀라운 일입니까?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에게 경배를 드렸다. 그 다음에 알렉산더는 어디예요? 다니엘서의 헬라인들 중에 한 사람이 바사 제국을 멸망시키게 할 것이라는 글을 읽고 나서 예언된 그 사람이 바로 자신일 것이라고 어떻게 해요? 믿었다. 야, 이거 진짜 요세푸스에 나온 책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자유주의자들하고 신종통주의자들이 다니엘서의 저작 시기를 2세기로 보는 게 완전히 깨뜨려 버리잖아요. 그죠? 이때 4세기 아니에요, 4세기. 그러니까 이미 알렉산더가 지금 334년에 내려가서 이때가 지금 330 지금 3년, 2년이잖아요. 그죠? 그럼 다니엘서가 존재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확실합니다, 여러분. 자유주의 신종통주의자들을 2세기 그거 받아들이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 목사님들은 그런데 관심들 별로 없지요? 관심 가지셔야 돼요. 성경이 캐논, 정경으로서의 여러분 지금 그 위치를 정확하게 밝히셔야지. 이렇게, 그렇게 되는 거. 그래서 알렉산더가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를 모르는 사람 중에 이 말이 뭔지 몰라요. 8장하고 11장을 들어가면 깜짝 놀래요. 그대로 예언이 되어 있어요. 헬라라고 하는 이름까지, 명칭까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알렉산더가 이 말을 듣고 알렉산더가 자기를 이제 알았다. 그 다음에 이제 애굽 점령을 보겠습니다. 332년에 알렉산더가 애굽을 침략하였고 그곳의 지방 방백들이 항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는 페르시아인을 증오하였던 애굽인들에 대해서 구원자로 환영을 받았다. 당연하잖아요. 그죠? 예? 페르시아인들을 싫어했는데 헬라 사람인 알렉산더가 와가지고 그 페르시아를 쫓아내고 자기가 되니까 페르시아를 싫어했던 사람들은 알렉산더를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더는 아몬 신전에 들어가서 애굽의 제사장이 아몬의 아들이 있는 버비를 그에게 제소했고 그래서 그는 애굽에서 법적인 신의 아들로 공포가 되었어요. 또한 가르낙 신전에서도 이러한 의식에 참여하였고요. 알렉산더는 애굽에서 그리스 문명을 이식했다는 걸 잘 보셔야 돼요. 이때부터 이제 문명이 서양에 있는 문명이 동양에 이식이 되기 시작해요. 우리나라도 그 폐쇄 정책을 했으면 그 민비하고 대원군하고 알지요? 쇄국 정책하고 개화 정책 했잖아요. 그죠? 만약에 외세의 문명을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가 지금까지 있다면 우린 지금 양반 쌍놈 도복 입고 그죠? 그러고 다녔을 거 아니에요. 그죠? 외세 문명을 받아들이면서 우리나라 이렇게 전 세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더는 나중에 이제 내일 마지막 결론을 말씀드리겠지만 헬라의 문명, 그리스의 문명을 아시아 쪽에다가 전파한 사람이에요. 아주 공로자예요, 공로자. 그래서 그걸 헬레니즘이라고 그래요, 헬레니즘. 그리고 나서 애굽에서 313년에 알렉산드리아는 도시가 설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 계획해 해놓고 또 알렉산드리아 전쟁가 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313년에 알렉산드리아 도시가 이제 설립이 되고요. 건축가 디노그라테스가 설계하고 감독 아래 건설이 됐다고 나오고요. 이 당시에 그 두로를 능가할 정도로 아주 훌륭한 이런 항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자유를 좀 많이 허락해 주고요. 이렇게 됐다고 그래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알렉산드리아는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그 애굽에 내려와서 아무래도 이제 중심지가 되니까 이제 그 걸어왔게 되고, 다음에 5번째입니다. 자, 페르시아 원정에서 마지막 싸움입니다. 자, 애굽까지 점령하고 나서 다시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페르시아 그때 이제 점령하려고. 그러니까 한쪽을 완전하게 정리하고, 그죠? 거침돌 없이. 그러고 나서 이제 이쪽으로 이제 들어가는 건데, 올라오는데 가오가멜라가 여기 있어요. 여기. 그러니까 딱 전쟁하는 사람들은 알잖아요. 이들이 어디로 올 거다. 예? 그래서 그 자리에서 다리우스 3세가 지난번에 패했다 그랬죠. 그죠? 이수스에서 다시 여기서 군사들을 이끌고 지금 딱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기원전 331년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334년이니까 3년이 지났죠. 그죠? 3년이 지나고 정리하고 올라가서 페르시아를 향해 출발하면서 다리우스 3세는 이수스 전쟁에서 패전한 것에 복수를 다짐하고 티그리스 강변의 가오가멜라의 보병 20만 명, 기마병 4만 5천, 200대나 되는 전차를 배치해 놓고 알렉산더의 군대를 기다렸습니다. 그 레이몬드 설보그 박사의 책에 보면 페르시아 다리오 군대는 100만 명이라 그래요. 100만 명. 그러니까 너무 차이 나잖아요. 그죠? 20만 명, 100만 명 너무 차이 나잖아요. 또 어쨌든 간에 숫자가 엄청 많다 그 말이에요. 그죠? 20만 명만 해도 많은데 100만 명은 헤아릴 수 없잖아요. 그죠? 예, 근데 어쨌든 이런 군대로 기다렸는데 알렉산더 군대가 한가운데로 곧바로 이수스를 딱 뚫고 들어가가지고 가운데를 중앙을 들어가면 대열이 있어요. 대열이. 이게 그 인터넷에 보면 자료들 다 나와요. 양쪽에 그 병사들 해놔가지고 기가 막히게 나오더라고. 나중에 이제 뭐 이런 것들은 빔 프로젝트 같은 거 있으면 다 하면은 그냥 설명할 필요 없어. 보면 딱 나오니까. 그래가지고 중간을 점령해가지고 양쪽 날개로 해가지고 이제 혼비백산하게 만들어 놓는 이런 전술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되니까. 알렉산더. 그러니까 스승이 아리스토텔레스니까 보세요. 지력과 문물을 다 갖춘 사람. 그래가지고 가오말레 전투에서 이긴 거예요. 여기서 페르시아가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알렉산더가 페르시아 정권 6번에 알렉산더는 곧바로 남쪽의 바벨론으로 내려갔습니다. 자, 알렉산더가 바벨론에 다다르자 바벨론의 방백이었던 마제우스는 알렉산더에게 대항하지 않고 성문을 열어줬어요. 왜? 대항해봐서 자기 죽잖아요. 그런 소문을 보니까 뭐 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벨론을 쉽게 접수하고 그 바벨론을 마제우스에게 맡기고 다시 동쪽으로 진군해 갔습니다. 그 다음에 330년 겨울을 페르세폴리스에서 지냈고 그에 본 메디아의 수도인 엑바나타를 공격했습니다. 이따가는 5년 지난 거예요. 5년. 그래서 기원전 330년에 그는 페르시아 제국을 무너뜨리고 아케메네스 왕조가 이때 무너지는 거예요. 330년에 완전하게 무너진 거는 마침내 페르시아의 새로운 지배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째, 페르시아 동북부와 인도 지역까지 알렉산더가 정복을 합니다. 자, 알렉산더가 정복을 하는데 아프가니스탄, 지금의 아프가니스탄 있잖아요. 그죠? 그쪽의 서부와 남부로 그 알려진 지역을 이제 그의 제국에 귀속시킴으로써 계속해서 이제 영토를 위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힌두쿠시 산맥을 넘어 속디아나로 진군하고 옥수수강과 작사르테스강 사이에 위치한 러시아 터키스탄 지역의 타시칼에 300마일 떨어진 곳 다른 알렉산드리아를 건설하였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제 이런 지역을 말하는 아프가니스탄이 이쪽이니까 그죠? 이렇게 이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쪽이 이렇게 뭐 산맥 넘고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가지고 결국은 여기서 인도까지 넘어가요. 인도 국경까지. 참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니까 이게 그 좁은 많은 군사도 아니고 그걸 때리고 그냥 승승장구해서 지금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알렉산더가. 그는 이제 인도 땅까지 들어갔어요. 인도 땅. 아프가니스탄을 통과하는 힌두쿠시 산맥을 넘어서 인도 땅에 들어갔고 인도의 푼잡을 정복하였고 그곳에서 더욱 멀리 나가 황해까지 진군하고자 하였으나 그의 마게도냐 군대는 더 이상 진군을 반대했습니다. 왜 반대했느냐? 그들이 보기에도 자기들이 노력한 전리품이 너무 많아서 운반할 수가 없어요. 전쟁할 때마다 이기면은 군사들이요 자기 주머니 챙겨야 돼요. 그리고 이 당시의 전쟁은요 공식이에요. 공식.
이기면 딱 장군이 너희들 것 챙겨라 그러잖아요. 막 들어가서 막 그 잡칠 거야, 지금.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승리했기 때문에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군사들마다 엄청나게 자기 돈 많은 엄청나게 벌어놓은 거야. 그렇다고 요즘같이 뭐 화폐나 수표가 아니에요. 전부 다 물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 전쟁해야죠. 지금 이때가 지금 10년 걸린 거예요, 10년. 근데 알렉산더는 아직도 배고파. 다 정복해야 돼, 인도까지. 그러니까 병사들이 안 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더가 인도 국경까지 갔다가 포기하고, 그래, 알았다. 병사들이 싫어하는데 지 혼자 전쟁 못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바벨론으로 돌아와요. 바벨론으로 돌아오는데 거기 나오죠. 바벨론으로 귀환하였는데 그들은 여지껏 유럽인들이 밟아보지 않는 땅을 통과했습니다. 28페이지. 알렉산더의 죽음이 나옵니다. 이게 웬 말입니까? 기원전 323년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을 떠난 지 11년 되잖아요. 그죠? 바벨론으로 돌아온 알렉산드로스는 그곳을 대제국의 수도로 정하고, 그러니까 바벨론을 알렉산더의 수도로 정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다시 원종을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계속 목마르는 사람이야, 알렉산더는. 그 같은 해 남부 아라비아와 아프리카, 서부 유럽을 정복하려는 급한 계획을 세웠어요. 이제 빨리 여기서 쉬었으니까 우리 이제 돌아가면서 아프리카, 아직 서부 아프리카니까 저쪽 끝이잖아요. 그죠? 네? 여기 알렉산드로 이쪽만 점령했으니까 저쪽도 다 점령하고, 그 다음에 우리 고향 해가지고 서부 유럽이면 이탈리아, 로마 아닙니까? 아마 알렉산더가 살았으면 로마도 알렉산더에게 무너져요. 근데 여러분, 왜 안 무너진 줄 아세요? 성경을 보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로마가 헬라를 이기는 자로 하나님은 이미 예언해 놨어요. 그죠? 역사도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뜻과 섭리에 이루어지는. 신기한 거예요, 신기한. 그 로마하고 그 토에니 전쟁 있잖아요. 토에니 전쟁 도표에 여기 있지만 1차, 2차, 3차 보면은 한니발 알죠? 한니발. 코끼리 부대를 이끌고 프랑스 그 산맥을 넘어갔어요. 이야, 정말 기가 막혀도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카르타고, 여기 카르타고. 요 카르타고 로마 역인데 이렇게 배로 간 게 아니라 카르타고가 그 당시에 여기 그 스페인 있잖아요, 스페인. 그쪽 다 카르타고의 지배하에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쪽으로 넘어가면 스페인 있는 그쪽에서 군사를 한 5만 명을 데리고요. 그 프랑스, 이탈리아 이쪽에 프랑스 쪽에 있는 그 큰 산맥이 있어요. 거기를 겨울에 알프스산 거기를 넘어가는데 2만 명이 얼어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로마에서는 상상을 할 수 있는 전략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전략이에요? 감히 상상을 못하지. 그게 한니발이에요, 한니발. 그래서 그 군대를 끝나고 프랑스 알프스 산맥을 넘어서 이탈리아를 진입한 겁니다. 그때 한 2만 5천 명 정도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한니발이 로마에서 16년 동안을 머물면서 로마와 계속 전쟁을 합니다. 저는 시오노 나나미 있잖아요. 일본 역사가.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사라고 하는 16권 책이 있어요. 그 3권까지는 읽어야 되게 재밌어요. 나머지는 내가 안 샀어요. 거기서 사서 한번 읽어야 되는데 이제 시간이 없어. 지금 시오노 나나미가 헬라 그리스 책을 얼마 전에 완간했다 그러더라고요. 인터넷에 보니까. 내가 그거 읽을 시간이 없어서 지금 못 읽어. 아, 되게 재밌어요, 역사는. 그러니까 시오노 나나미가 그 역사학자거든요. 되게 재미있게 썼어요. 로마인 이야기. 15권, 16권짜리 있어요. 내가 그 3권까지 읽었기 때문에 이 한니발 전쟁을 내가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넘어와가지고 16년 동안 괴롭히는데 로마가 한니발을 못 이겨. 그래서 스키피오 장군이 있어요, 스키피오. 스키피오가 머리를 쓰는데 한니발을 여기서 자기네들이 자기 땅에서 못 이기니까
한니발을 카르타고로 끌어들이는 방법이 하나 딱 있어요. 유일한 방법이. 그게 뭐예요?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카르타고 본 곳을 전쟁을 상륙하니까 카르타고에서 어떻게 해요? 야, 너 빨리 와라. 그래서 한니발이 카르타고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2차 그 포에니 전쟁에서 이게 스키피오 장군하고 한니발의 대전쟁인데 돌아가가지고 카르타고에서 자마 전투라고 했어요. 자마 전투. 세계 전투입니다. 이 자마 전투에서 한니발이 스키피오한테 패해요. 그래서 내가 그 당시에 내가 역사물 다큐를 오래전에, 한 10년 전에 연구할 때 봤는데 역사학자들이 볼 때는 로마도 그렇고 카르타고도 그렇고 거의 백중지세예요. 거의 막강한데 어떻게 보면 카르타고가 더 강하다고 할 수 있는 정도인데 카르타고가 제2차 포에니 전쟁에서 스키피오한테 자마 전투에서 졌거든요. 나는 그때 딱 하나님이 감동을 주더라고요. 왜? 헬라를 무너뜨리고 올라갈 나라는 정경이 다리 국가인 로마거든요. 하나님이 정했는 그렇게 된다고 말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때 한 10년 전에 그 다큐를 보면서 감동이 막 물밀듯 밀려왔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역사를 보는 역사의 해안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보면 소경이죠, 소경.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018년의 이 세상도 우리가 세상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눈들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그 지도자 아니에요, 지도자들. 참 놀라운 전쟁이다, 놀라운 전쟁. 그래서 저는 그때 그 다큐를 보면서 그 BBC에서 나온 그 다큐였는데 나 카르타고가 그렇게 막강한 줄 몰랐어요. 그래서 한니발이 그 자마 전투에서 패합니다. 그리고 한니발은 도주해요. 그러나 나중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마그누스 때에 한니발이 시리아가 셀류쿠스 왕조가 로마와 전쟁하거든요. 그때 한니발을 초청해요. 마그누스가. 그래가지고 전쟁에 코치를 해달라 그래. 그래서 한니발이 코치를 해주지만 한니발도 졌어요. 그때 이제 시리아가 근데 그래서 역사는 아무리 인간이 잘한다고 역사는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역사예요, 그분.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사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놀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많이 알고 있으면 아는 만큼 그 말씀이 역사를 볼 수 있는 그 영적인 해안이 되는 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요즘 참 전쟁 요거 좀 기가 막혀요. 그래서 카르타고가 제2차 포에니 전쟁 때 자마 전투에서 엄청나게 패하고요. 3차 포에니 전쟁은 그 밑으로 내려가요. 그냥 완전히 도시 자체를 쓸어버립니다, 로마가. 무섭습니다. 강대국들은. 애누리 없어요, 애누리 없어요. 그냥 파괴시킬 때는 젖먹이고 먹었어요. 그냥 싹 완전히 그냥 말같게 청소해버립니다. 이 전쟁이 사사기 보면 나오잖아요. 네? 가사와 아스돗에 어떻게 해요? 약간 남았더라. 왜 남겨요? 하나님이 다 죽이라 그랬는데 왜 남기냐고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옆구리에 가시가 되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사사기? 기억나죠? 하나님이 가나안 전쟁할 때 여러분 땅 뺏기 전쟁이 아니에요. 심판자예요, 심판자. 젖먹는 아이까지 다 죽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다 죽여버려야 돼, 그거는. 불쌍히 여기는 거 그 인간의 감정이고 천지의 창조의 주제자이신 하나님이 죽이라는데 왜 못 죽여요? 왜 못 죽여? 그러니까 인간은 감정이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걸 볼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어떻게 젖먹는 아이까지 죽이라 그러느냐. 하나님의 공의를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공의를. 노아 시대 때 8명 빼놓고 전부 다 물 심판받아 죽었죠. 거기 젖먹이가 없었어요? 그럼 하나님이 불의한 분이십니까? 성경을 보세요. 죄악이 가득 찼잖아요. 죄에 대해서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말할 때는 사랑은 공의를 봐야 돼요. 공의. 양면성을 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보지 못하는 사랑은 그 인간적인 사랑이에요. 감정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정말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알렉산더는 33세의 나이에 그 사람이 죽고 말아요. 근데 이것도 알렉산더가 자기가 죽고 싶어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큰 뿔이 꺾인다. 다음 시간에 이제 다니엘서 볼게요. 참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다니엘서 8장과 11장을 들어가면 이게 이해가 돼요. 이해가. 이렇구나.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공부할 때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른다. 자, 요것만 하고 9번 한번 볼게요. 네. 자, 디아도코의 전쟁은 뭐냐면, 디아도코이라고 하는 말은 23번에 밑에 내려가면 에피고노이라고 하는 그리스 언어인데 후손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디아도코이라고 하는 말은 계승자 또는 후계자라는 뜻이에요. 일반 명사지만 흔히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사후 알렉산드로스 제국의 계승자들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디아도코이 전쟁이라고 하는 말은 계승자들인데 알렉산더가 갑자기 33세 나이에 죽었어요. 영토는 엄청나게 차지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누가 저 영토의 캡틴이 될 것이냐, 이 문제가 남았잖아요. 이 당시에 알렉산더가 제국을 정복하면 각 지역마다 총독을 세워놔요. 장군들을. 최소한 20명에서 30명, 40명이에요. 그럼 거기서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깐난쟁이 아들 하나 있었어요. 락센나 부인하고 있었는데 그 20몇 명의 장군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겠어요? 전부 다 그래서 30명 되는 장군들이 한 20년에서 40년까지 보는 사람들, 학자들이 싸우기 시작해요. 왜? 내가 알렉산더 후임자다 이거예요. 막 터지게 싸워요. 그렇게 싸우다가 거기 보세요. 이게 이제 바로 디아도코의 전쟁인데 알렉산더에 남겨진 장군들이 각자가 자기 대왕의 후계자라고 지칭해서 서로 싸우기 바빴는데 이 장군들이 디아도코이라 그랬는데 20여 명이 넘는 장군들이 싸우다가 5명으로 일단락 줄어들입니다. 곧바로 4명 아니에요. 요거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설교할 때 잘 인용하세요. 5명인데 안티고누스를 빼놓으면 안 돼요. 안티고누스. 이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에요. 아시아는 사실 안티고누스가 맡고 있었고 바벨론과 그 인접적인 셀류커스, 이 두 사람이 이제 우리를 한 사람만 보잖아요. 그렇죠? 셀류커스만. 근데 안티고누스 먼저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리시마쿠스, 헬레스폰트를 통치하고 있는 카산데르, 마게도냐 장악크스는 라고스의 아들, 톨레미는 애국,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요 5 장군들 사이에서 그 4곳으로 갈라진 걸 한번 볼게요. 그 밑에 10번에 기원전 301년에 카산데르, 프톨레미 1세, 셀류커스 1세, 리시마쿠스 4명의 장군은 서로 힘을 합쳐 마게도냐 장악한 누구요? 안티고노스를 꼭 기억하셔야 돼. 이 사람이 사실은 제일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가 알렉산더 후계자라고 해서 상당한 힘도 있었는데 이 4명의 후계자들이 힘을 합쳐서 저놈을 죽이자 그래가지고 안티고누스를 죽인 거예요. 안티고누스를 죽이고 나서 네 제국으로 재편이 됐다 그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 안티고누스를 빼놓더라고. 헬라의 제국. 물론 4명 셀류쿠스 말하는 건 맞는데 그 이전의 역사가 안티고누스가 원래 강했어요. 그래서 원래 이 안티고누스는 셀류쿠스가 바벨론을 정복하고 있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서로가 이제 같은 지역에 있으니까 힘이 딸려요. 그래가지고 쫓겨났어요. 사실 셀류쿠스는. 그래가지고 프톨레미의 그 장군으로 왕 장군에 있다가 프톨레미가 나중에 밀어줘서 다시 이제 바벨론의 왕도 되고 그러다가 이제 안티고누스를 4명이 힘을 합쳐가지고 제압합니다. 이때 프톨레미는 빠져요. 이때 셀류쿠스가 들어가는 거예요. 니카토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들어가가지고 이제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안티고누스를 죽이고 나서 4제국으로 분할이 됩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네.